여러분, 완전 무결한 식품 가능할까요? 물론 이 말이 뜬구름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1959년에 실제로 던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이때 소련과 미국 간의 우주 개발 경쟁이 격화되던 때였는데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주인을 우주에 오래 머무르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주인의 식사가 문제가 됩니다.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빵을 먹이냐 튜브식을 먹이냐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건 식품이 얼마나 안전한가였습니다. 우주인의 배탈이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지구에서도 음식 때문에 아픈 사람은 끊이질 않습니다. WHO 추산으로 매년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약 6억 명 정도가 식중독 같은 식품 매개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상당수가 배탈이나 설사 같은 위장관 질환입니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배탈이 나도 치료를 받거나 가볍게 회복할 수 있지만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사도 없고 장비를 입고 벗기도 힘든 극한의 상황에서 배탈이 난다면 몇백억짜리 우주 프로젝트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식품 기업이었던 필스버리사에 연구를 부탁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달라.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필스버리가 만든 우주 식품들은 전부 다 나사의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식품 안전 검사는 완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야 샘플을 뽑아서 검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은 버리고요. 운 좋게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냥 불량품이 출하가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완전 통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밀가루 반죽을 먼저 하고 구운 다음에 포장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포장된 완성품만 검사하면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필스버리는 고민 끝에 아예 생각을 바꿉니다. 먼저 만드는 과정을 통째로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빵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단 필스버리는 종이에다가 모든 과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를 구한 다음에 반죽하고 굽고 식히고 포장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겠죠. 이 과정들을 다 쓰고 그 과정마다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있는 대로 다 상상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제할 방법을 찾아서 옆에다 적습니다. 종업원은 입장 시에 위생장갑을 끼게 하거나 밀가루 납품업체에게 밀가루 수확 일자를 확인하게 하거나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장을 완전 밀폐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수행해야 하는 시기나 위치를 공정도에다가 명확히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반죽 전에 손을 30초 이상 씻고 위생장갑을 착용한다라고 매뉴얼에 적어놓는 거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는 걸 영어로 하자드 아날리시스, 위해 요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의 앞글자만 따면 HA가 되죠. 그리고 이 위험 요소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과정을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요 관리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글자만 따면 CCP가 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HACCP, 해썹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식품을 만들 때 생기는 온갖 위험 요소들을 다 예상하고 이걸 방어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실천하게끔 만드는 이 예방법은 결국 우주 비행사가 먹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음식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필스버리가 해썹 시스템을 만들던 무렵 가공 시장은 이미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통조림과 함께 냉동식품이 슈퍼마켓의 대표 상품이 되거든요. 필스버리는 나사를 위해 개발했던 그 시스템을 자기 공장에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이 커지면서 위생사고의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가공식품 제조는 음식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생산 단위 자체가 달라요. 1시간 생산량이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이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피해와 손실이 생기게 되죠. 1971년 본 비봉에서 출시한 비시수와 스프 통조림을 먹은 부부가 보톨리누스에 중독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중태에 빠졌으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죠. 회사는 한 달 만에 파산할 정도로 브랜드 가치에 직격탄을 맞았고 통조림 시장 전체가 무너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92년부터 93년에는 미국 잭인더박스에서 대장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500명 이상이 감염되고 어린이 4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이건 안전기준에 미달한 소고기 조리가 원인이었고 모기업 푸드메이커는 이 사건으로 합의 소송비만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1,50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됩니다. 추산해보니까요, 약 1년 반 동안 푸드메이커는 4,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해썹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기업에게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 미국은 1996년 육류, 가금류에 해썹을 의무화하고 97년에는 수산물, 이후 주스로까지 넓혀갑니다. 국제적으로도 1993년 해썹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기업에게 해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도 대부분의 식품 기업들이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썹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식품정보원에도 연간 5,000명이 넘는 분들이 해썹 교육을 수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해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럼 한국에는 언제부터 해썹이 도입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국식품정보원에서는 식품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도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